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 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학교별로 입학 요강이 다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도 작년에 치렀던 기출 문제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이제 정말 서류 전형 직전인데 어떻게 해야 좀 우리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작년에 CMS랑 같이 하면서 기출 문제에 대한 복기를 해서 분석하는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는 것과 지금 입시 직전에 어떤 유형들이 있고 학교별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고요. 입학 전형 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2단계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수학, 과학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김정현 원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 전형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면요. 영재학교 입학 전형이 크게는 이런 식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이 되는 거고요. 2단계가 저희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 문제 푸는 그런 전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 전형은 이제 캠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영재 캠프라고 해서 1박 2일도 많이 진행하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진행하는 시간이 뭐 좀 줄어가지고요. 뭐 반나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캠프에 대한 캠프 대비 설명회도 저희가 6월 13일 정도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한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만 캠프에 대해서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캠프가 뭐 학교별로 특색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뭐 서울에선 정확하게 면접을 안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서울이 실험을 한다고 해놨다가 당일날 실험을 안 하고 면접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캠프 준비를 할 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요. 뭐 학교별로 조금씩 일정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는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21일부터 23일 정도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만 특이하게 5월 7일에서 14일까지 먼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들 입력하는 기간도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지원하시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고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 기한도 뭐 우편 접수 기한이 어떻고 그다음에 생기부를 온라인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넘기는 거나 이런 것들의 기한도 다 다르니까 그거는 지원하시는 학교 요강은 꼭 받으셔서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게 2단계 전형일인데요. 2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과형을 제외하고는 7월 6일 일요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끝나고 다다음 날 바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일수록 좀 더 미리미리 지금 시기에 공부를 잘 해두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치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학교들을 설명드리고 한국을 따로 설명드릴게요. 캠프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는 한 주 빠른데요. 실제 시험은 한 주 느립니다. 그래서 7월 12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캠프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늦게 8월 16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발표는 둘 다 8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는 원서 접수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2단계 전형 언제고 3단계 전형 언제인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서류나 이런 것들도 원서 접수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는 다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도록 하시고 다만 추천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입력 전까지 학생들이 요건 바꾸고 싶은데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한은 또 학교별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2단계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에 치러졌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학교별로 여기 보시면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요약들을 해놨어요. 이 부분부터 수학까지는 김정현 원감님께서 잠깐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부터는 제가 다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MS 김정현입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이거를 굳이 뭐하러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학교 선택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앞으로 2달 동안 남은 시간에 뭐를 더 준비해야 되는지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절반 이상은 아직도 오늘 저희 이제 학교별로 반배정을 하잖아요. 오늘도 학교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5월 20일까지 계속 그러실 예정이실 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담임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 상담 통해서 아실 텐데 그거 한 번 더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서울가고 같은 경우는 일단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1, 2, 3교시에 수학, 과학이 일단 다 나오고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도 나오고 국어도 나오고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던 한 3년 전엔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저는 그냥 수능 기출문제 갖다가 그냥 뺏겨서 넣었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풀더라고요. 그리고 뭐 합격생들 80점 만점이었는데 최고점이 72점까지 나온 친구도 있었고 합격생 중에 최저점은 56점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가채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뭐 한두 개 정도 차이기는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1교시는 그냥 중등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친구들이면 어느 정도 점수를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한두 달 쉬면 저거 못 풀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가 이제 창의력 검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물리 문제나 화학 문제 같은 경우 배점을 보시면 화생지 같은 경우 다 15점이고 물리만 28점에서 물리가 가장 많은 거 아실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37점인데 저 중에서 3번 문제가 항상 지금 3년째 풀이 과정 없어도 되니까 답만 찾아봐라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그래도 제일 위에 반 S1반, S2반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특히나 조합 선생님이 좀 많이 고생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형, 융합서술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수학 기본 문제 하나, 그다음에 과학 기본 문제 2개 이렇게 나오고 3교시 1번은 무조건 수학하고 물리하고 융합하는 문제가 3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과고는 예전부터 수학하고 물리 특히 조합하고 물리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학교를 이제 세팅을 한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도 영재성 검사 1, 2로 나누어지는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서술형 크게 오래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가 9문항 40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도 크게 많이 없더라고 한 40분 정도 푸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가 이제 세문항인 건데 저기 있는 세문항이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문제가 호흡이 깁니다. 특히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에 나왔던 튜링 머신이라던가 작년에 나왔던 뭐 수에 대한 계산 같은 건데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수의 계산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부러 뭔가를 틀어가지고 정의를 새로 하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한 2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꼼꼼히 읽고 풀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시간이 없다라는 압박에 못 이겨서 덤벙덤벙 읽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해가 갈수록 수학 점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과학 점수는 그래도 조금 비중을 높여놨다라는 느낌이어서 어차피 뭐 경기 같은 경우도 수학이 다 잘 돼 있어야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04년도, 5학년도 전부 다 4문항씩 나왔는데 저게 전부 다 대수문항이었고요.
2003년도에 나온 내문항 같은 경우는 기하가 한 문항, 대수가 세 문항이었는데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 평면좌표에 올려가지고 해석기하로 풀어도 되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특이하게 대수만 잘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과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똑같은 시간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도 얘는 딱히 시간이 더 있어도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는데 하는 친구들은 대수를 잘한다고 해도 한과형을 추천드리지는 않았고요. 그 과학 유형이 자주 바뀌는 편이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작년에 8문항, 재작년에 8문항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엔 물화생지 2개씩 나오고 마음에 드는 거 2개 골랐어라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물리 2개에 생지 하나씩 풀었고 어떤 아이는 물화생지 하나씩 풀었는데 물화생지 푼 아이는 합격을 했고 물리 2개 푼 친구는 틀렸거든요. 아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물리를 2개 푼다고 얘네는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로 항상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물리보다는 다른 과목들 전체적으로 골고루 얼마만큼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같이 시험 문제를 문제 은행화해서 내시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본인들 학교에 혹은 선생님들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 뽑아갖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더 중에서도 아직도 대전이 그래도 커트라인이 제일 높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학교에서 내지 않는 문항들이 대전에는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 문항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수가 많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세종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똑같이 8문항이 나오는데 만점이 다른 학교들은 100점일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세종, 인천은 900점이었을 때도 있고 700점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점수대를 폭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부분 채점, 부분 점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당락이 더 많이 결정되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과학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정도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교시에 나오는 수학이나 뭐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똑바로 읽고 제대로만 풀어주면 됩니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2교시 3번 문항이 이제 답만 요구하는 초감각 문항이었고 3교시 1번 문항은 무조건 물리랑 수학이 융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초감각 문항이었는데 이 보시면 그냥 종이 접기거든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16페이지로 접어서 막 접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탁 접었을 때 이렇게 되는 처음에 아이들은 이거 91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16을 뒤집어 놓으면 뭐라? 전자칠판은 안 써봐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뭘 잘못 건드렸는지 칠판이 죽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만 쓰면 되는 거고 이게 3년째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저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고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하 문제를 냈다가 안 냈다가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제 기하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만 기하가 나왔던 상황이고 재작년에는 이제 2, 3교시 중에 하나가 걸쳐서 나왔던 상황이라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2, 3교시 중에 기하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가겠다고 기하 공부를 조금 덜 했던 친구들은 이제 2달 동안 제가 기하만 열심히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교시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이 요게 이제 아이들이 작년에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기는 한데 뭐 서울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그래도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문제가 끝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규칙들에 대한 설명이 전체가 다 규칙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어볼 수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재성 평가 1번에 있는 저 2교시의 수학 문제 9개는 사실 한 8개에서 9개 정도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인 거가 예전부터 꽈락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저 부분에서 좀 들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많이 잘못 읽고 혹은 그런 조건은 없었는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는데 연산규칙, 내림, 자림, 합, 자리합, 내림, 자리곱에 대한 탐구 이래갖고 마치 어떤 아이가 내가 무슨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연구를 했다라는 거를 쭉 보여주는 내용으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803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830을 어떻게 배열했을 때 가장 큰 숫자가 나오고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는지 해갖고 얘는 이항연산이 아니라 그냥 83, 803 딱 집어넣으면 답이 830에서 38을 뺀 729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쭉 한 3페이지 정도 나오고 문제는 3문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은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최소한 20분 안에 다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 놨더니 선생님 다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꼼꼼하게 좀 봐야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가영은 여전히 뭐 대수가 메인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고 주어진 시간이 180분 3시간으로 가장 길다 보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한국을 쓰는 게 어때? 그때 전 3시간 동안 앉아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통합형인 건데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수 기하 조합이 골고루 나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기하랑 대수가 더 나온다라는 느낌이고요. 근데 세종만 특이하게 작년과 재작년 모두 조합 문제가 가장 배점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문제가 저렇게 많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기하가 60점이고 여기는 조합이 42점이고 학교들마다 중점적으로 내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시기는 한데요. 뭐 요거는 작년에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는 2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 건데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얘랑 다 다른 상황에서 여기는 그걸 다 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형을 쓰신 특히나 세종을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조합 성적이 어떻지를 한 번 더 봐주시고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조합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가지고 AI한테 해주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뭐해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가 제가 자기들만 낸다라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론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학교들이 없는데도 많은데 대전은 걸쳐 있고요. 특히나 이게 뭐 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대전에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수론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쉬웠던 문제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경시반을 안 했어도 영재고반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으면 요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하 문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헷갈리죠. 이제 y절편 나오니까 단순하게 그냥 배수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거든요. 그런데 기하로 풀면 조금 더 여기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열심히 그려놓고 기하로 풀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 생각 없이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밀리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합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마 대전하고 세종에서 나왔을 거고요. 요거는 기하하고 대수가 융합된 문제였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기하 문제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셨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기도 꼼꼼하게 못 읽어가지고 못 풀었던 작년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기하 문제는 맨날 했던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지라고 물어봤더니 점점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기하 문제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경시성을 띠는 기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보면 경시네 이러고 그냥 푸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희한하게 경시반을 했던 애들도 창의 수학인데 어렵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렇게 애들이 기하를 보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 동안 LT 시간에 굉장히 이런 유사한 유형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는 이제 조합 문제였는데 세종은 이 문제도 또 나왔고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느낌인 게 하노이 타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판때기 순서에 따라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풀어놨었고 근데 결론은 그냥 찬찬히 하나하나 노가다를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선생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하 문제는 사실 뭐 딱히 별 게 없었고 그다음에 얘도 조합 문제인데 세종은 이렇게 세 문제가 전부 다 나왔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 LT에 한번 조합 선생님이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벌써 내면 애들이 못 풀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냥 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때 그 LT 조합 성적이 정말 이렇게 처참한 평균이 나왔었던 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게 저희가 11월 달인가에 냈던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개념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풀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달에 학교별 수업 들어가면 또 문제로 교재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잘 풀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대수하고 기하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왔던 문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기하로만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 오히려 좌표에다가 집어넣고 푸는 게 조금 더 쉬웠던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대수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 고장난 계산기라는 요게 생각보다 많이 토픽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에서의 그 문제도 사실은 고장났다기보다는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그 결과값이 도출되는 계산기를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계산기에 대한 게 단순하게 계속 눌러가지고 노가다를 했을 때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수학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통합형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기하하고 대수가 메인 테마를 잡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종만 특이하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조합 문제가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세종을 지원할 친구들은 조합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2달 동안 아이들이 퍼지지 않게만 잘 끌고 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과학 특강 하고 있다 해서 많이 왔나 보러 갔더니 교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그랬더니 네 그러기는 하는데 뭐 지금부터 다시 2달 동안 이제 하는 거고 끝나면 또 캠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스케줄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우신가요? 네, 그럼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와 똑같이 서울, 경기 먼저 되어 있고 통합형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고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이제 총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지는 건 들으셨을 텐데 1교시 같은 경우에는 8문항이 과학이에요. 그중에 이제 두 문제씩, 물화생지 각각 두 문제씩이고요. 총점이 이제 80점인데 그중에 한 문제당 4점씩 해서 32점이 이 중에 과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념을 묻는 거기도 하고 중등 심하기도 한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실험에 어떤 오차가 있겠느냐, 오차를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오차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기도 해요. 근데 항상 제가 뭐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떠한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대로 100%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점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에서 특이했던 점은 2교시 물리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과거에 대전과학고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로 조금씩 과학 주제들은 이제 공유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남은 기간에는 사실 과거 기출 문제들을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학교와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뭐 또 물리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와서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자기는 이제 떨어졌다고, 탈락했다고. 그 이유가 이 문제를 자기만 틀린 것 같아요. 같이 시험 본 친구들 중에 혼자만 틀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좀 복기를 하면서 답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울던 친구만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틀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물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로 내었기 때문에 생각을 되게 짧게 했던 친구들은 이거지 않을까 하고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수학 기반 융합 두 문제, 과학 기반 융합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 융합이 세 문제 출제가 되고 수학 기반 융합이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과학 기반 융합에서도 수학적인 계산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만 간단히 정리한 건데 뭐 이거를 다 뭐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게 여기서 보시면 뭐 실험이 실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화학 문제인데 화학 문제에서도 이제 오차의 경향을 분석하는 거랑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랑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들을 꼭 실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예전에 이제 대전과학고에 나왔던 기출 유형인데 서울과학고에 다시 출제가 됐던 유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실어서 저희가 수업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만 맞았던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경시대회를 했던 친구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TPL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거에 익숙하냐면 계산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데 머릿속으로 그냥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에는 실수를 하는 경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과학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아까 보셨겠지만 특이한 점은 수학 배점이 과학 배점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천을 할 때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그거에 비해서 과학 점수가 좀 덜 나온다고 하면은 경기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1 같은 경우에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 과학을 합쳐서 한꺼번에 시험을 봤었는데 작년부터 특이하게 과학 따로, 수학 따로 진행을 하고 영재성 검사 2도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영재성 검사 1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과학고등학교의 1교시 문제와 비슷해서 중등 심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도 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에서 서술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난이도로만 본다고 하면 통합형보다는 더 쉽습니다. 과학 난이도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2에서는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과학 문제를 내고 되게 소문항이 많아서 까다로운 문제를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변별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역시 문항이 20문제가 그 영재성 검사 1이라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에서 과목은 무엇이고 어떤 키워드를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정리해 놓은 표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경기과학고 영재성 검사 1이라는 시험지인데 이 시험지를 보면 답안란이 이렇게 있고 이 답안란 안에 요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쓰게 되는 문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판단 근거를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호흡도 가장 짧고 문제의 그 난이도도 가장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되냐면 예전에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그 설명회를 하면서요. 기출 문제가 무엇인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어떻고 탈락한 학생들의 정답률은 어떻고 비교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합격한 친구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정답률이 한 80% 이상 90% 정도 되고요. 탈락한 친구들은 한 60% 정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경기를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중등 심하고 난이도는 낮긴 하지만 그만큼 좀 더 꼼꼼히 공부해서 틀리지 않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등 뭐 하이탑 정도의 난이도 해당하는 거를 계속 반복시켜 주실 수 있으면 뭐 수업과 별개로 그러면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영재성 검사 2에서 과학 글쓰기 유형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제가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쓰는 문제라서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변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매년 약간씩 수학 과학에 대한 비중은 변화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올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총점은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항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과목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선생님 문제 쉬워요. 답은 이겁니다. 하고 끝내요. 근데 조건을 안 줘서 A라는 조건하에선 답이 그거고요. B라는 조건하에선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험 시간을 3시간이나 주거든요. 3시간에 8문제 정도를 풀게 해요. 근데 한 문제 풀 때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은 10분 안에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단순히 정해진 많은 학생들이 쓰는 답뿐만 아니라 혹여나 놓치거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빠진 걸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걸 가끔 모든 문항은 아니겠지만 어떤 문항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소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수학에서 그 경기 2교시 문제에서도 소문항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 설명 들으실 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문항이 많고 생각을 오래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입시나 재작년 입시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가장 입시의 유형이 많이 바뀌는 학교가 바로 한국과학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뭐 아마 뭐 설명회나 이런 데 가셨던 분들은 뭐 교장 선생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스타일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라는 뭐 소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특이한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8번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문제를 다 넣다가 다 넣은 게 아니고 8-7번까지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8번에 이제 소문항이 7번까지 있다. 그러면서 뭐 지구과학 기반의 융합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입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학생들이 언제 배웠냐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하면서 뭐 발명품 만들고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됐던 거라서 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정말 특이하게 입시가 치러졌는데 이때를 보면 문항은 8개가 있었고요. 그중에 학생들이 답하는 건 4개만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답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탐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에 딱 이걸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문항 스타일이 바뀌었고 대신에 장영실 전형이 신설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유형이 워낙에 계속 바뀌는 학교라서 네,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평소에도 그냥 한 문제를 풀 때 답만 기억하거나 이런 스타일보다는 깊게 고민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분석을 이제 작년부터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게 통합형이라고 하면 문제 은행을 만들어서 그 문제 은행 중에 문제를 골라서 쓰는데 같은 문제를 골라서 써도 어떤 학교는 소문항을 3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소문항을 2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문항을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배점도 다릅니다. 올해 걸 특이한 걸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세문항이 나왔어요. 물리는 그냥 세문항 전체가 다 문제 은행에 있던 거라서 세문항을 낸 학교들은 다 문제가 동일합니다. 근데 대구는 그 세문항을 냈을 때 배점이 30점이고요. 광주는 똑같은 세문항을 냈는데 배점이 20점입니다. 이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광주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배점을 적게 했어요. 아마도 그런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뭐 학교별로 학생들이 지원할 때 공부한 수준 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마 물리 문제를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의 배점이 높으면 전체적인 변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리 문항은 다 넣어놓되 배점은 좀 줄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서 상대적으로 네, 최대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걸 많이 맞히면 좀 선발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 배점이 좀 광주를 제외하고는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융합까지 포함하면 뭐 과목으로 나타내면 한 4분의 1씩 정리가 된 건데 여기 그 광주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또 배점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은 그러면 뭐 한 2년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물리랑 화학의 배점이 조금 더 높았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융합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특징 같은 경우를 저 표로 보면 물리 배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유형 문제는 배점이나 소문항이 다르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를 한 문제 출제를 해냈는데 그 문제는 다른 학교들에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2교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주 초창기 때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도 통합형에선 출제가 되고 해서 뭐 통합형 문제만 풀면 서울형 2교시를 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뭐 한 5년 전, 6년 전 정도 전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통합형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요. 서울형 2교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것도 있어서 거의 난이도가 서울형 2교시랑은 비슷하게 과학에서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엔 써놓지는 않았지만 재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 뭐 서양 뒤형벌 이런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또 한 4년 정도 전에 대구과학고에서 개별적으로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과학고에서 출제됐던 유형들이 뭐 대구과학고에서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어서 과학에서는 진짜로 주제들을 학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복습하는 게 지금 남은 2달 동안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요번에 나왔던 문제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점 하나는
오매 법칙이라는 주제가 몇 년 동안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었는데 경기에서도 나오고 서울을 제외한 한국 모두 다 비슷하게 그래프에 점 찍는 문제로 출제가 작년엔 됐었던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문제은행에 나오는 이제 여기는 유형이라고 한 게 키워드고요. 여기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괄호 안은 소문한 개수입니다. 배점까지 쓰기에는 표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는데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세종, 인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를 다 냈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세종과 광주는 빼고 다른 조금 쉬운 소문항만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학교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실어 놓은 건데 뭐 제가 문제를 다 설명드리고 이럴 건 아니에요. 뭐 문제 설명이야 학생들에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유형 키워드를 보시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학교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PDF 파일로 공개를 하니까 이게 아마 인쇄를 하고 그러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유형인지 체크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일 댁에서 학생들이 이걸 공부한 걸 봤을 때 이 부분을 틀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전압 전류에 대해서 부족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채워주면 되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이고요. 2번 유형 이게 상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유형은 부력과 관련된 유형인데 부력과 관련된 거는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자주 나왔던 주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과 관련해서 선스펙트럼, 그 다음에 용해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기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생물의 영양소 검출 문제, 그 다음에 유전과 관련된 문제. 유전 문제가 이게 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8번 뭐 지구과학과 관련해서 해수 염분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식과 달의 위상인데 제가 뭐 물리 선생님이긴 하지만 기출 문제를 쭉 봤을 때 그 천체와 관련해서 달의 위상 혹은 뭐 별의 일주 운동 이런 식으로 뭔가 관측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메라 조리개와 관측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화학과 완전 화학이라기보다는 생물과 좀 융합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문제, 그다음에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날씨, 그리고 요거 압력과 관련된 거는 물리에서도 다루고 화학에서도 다루고 지구과학에서도 다루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맹점이라는 그 생물학적 키워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분석하는 것 자체는 수학적 지식과 물리학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 문제. 그래서 융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거는 그 인천에서만 냈던 혼자 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정할 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학교를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고민하실 때는 모의고사 점수랑 등수, 그 다음에 2단계 문제 스타일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특이하게 과학에서 그리고 과학 수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경기가 될 거예요. 수학 점수는 잘 나오는데 과학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근데 이 친구들이 호흡이 길면 좀 어려워하지만 호흡이 짧은 문제는 잘 푼다라고 하면 경기를 추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맞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과형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잘하는데 과학도 잘하면서 뭐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이 실제로 배점이 과학 배점이 조금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울을 써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내에서는 그 내에서는 사실은 좀 더 이 모의고사 등수나 이런 걸로 분류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건데 더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요번 주는 폴라리스 반에 대해서 과학 기준으로 폴라리스 반에 대해서 학생들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 오리온 페가수스 그리고 세페우스 반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더 자세히 묻거나 아니면 뭐 담임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궁금하실 부분이 뭐 경쟁률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 대비 서류에서는 몇 명이 합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서 3년치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2023학년도에는 조금 지원자가 많긴 했지만 이 전 데이터는 안 넣어놨을 뿐이지만 한 400명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대전이 상대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처음에 경쟁률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세종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뽑는 건 45명이라서 네. 그래서 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은 워낙에 학생들이 매니아층이 많아서 네, 지원 경쟁률이 원래 좀 높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하면 경향성으로는 대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학교들은 뭐 예술, 영재학교, 그다음에 한과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2단계 응시인원 서류 합격률 같은 경우를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게 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어차피 시험을 보게 해줄 수 있으려면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장소 안에서 시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류 합격률도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그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2단계에 응시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가장 많을 땐 600명이기도 했는데 한 500명 초반에서 500명 중반 정도는 시험을 응시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서류 합격률이 조금 낮은 그래서 한 400명 정도씩 시험 보게 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해서 360명만 응시할 수 있게 조금 인원이 줄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영재학교들이 여러 개를 신청해 놓고 본인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학교씩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가장 그 서류 합격률이 낮았던, 즉 시험 보는 인원이 적었던 학교가 경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계속 그래 왔고요. 그래서 60% 정도대, 400명 정도대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이한 걸 보면 일단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류 합격률 보면 90% 가까이 되잖아요, 최근 거. 근데 워낙에 지원자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적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은 응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기도 한데 뭐 수학에서 B가 좀 있어서 B도 있고 네, 내신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내신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구에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구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안 좋더라도 줌으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왜 내신이 안 좋냐, 어떤 부분은 뭐 열심히 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걸 다 확인을 한 후에 합격을 시킨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서 뭐 내신이 안 좋으면 대구를 쓰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대구에 대한 서류 지원율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이 시험 보는 인원을 증가시키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엔 서류에서 학생들이 많이 탈락했었고요. 결국에는 그냥 총 인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명 이내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세종인데요. 세종은 거의 500명 정도를 시험 보게 해주다가 요번 입시에서 뭐 360명 정도만 시험 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이 났었는데요. 근데 뭐 서류 전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360명 안에 올해이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친구는 올해이인데 떨어지고 어떤 친구는 올해이가 아닌데도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챙겨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단계 전형과 관련해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표로 정리를 했어요. 학교별로 워낙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뭐 서류를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꼭 직접 요강을 보시고 한번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은 다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특이한 게 뭐 생기부 2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력해서 우편으로 꼭 보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히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은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을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그럼 요강을 보면서 비교하시면 또 좀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추천서일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세부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지는 정리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중요한 거는 아마 이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직 교원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퇴직한 교원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텐데 여기는 보면 또 휴직한 교원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학교별로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2023년 3월 이후에 지원자를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명확히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추천서 받으실 때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입시를 치른다고 할 때 결국에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본인의 점수나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남은 저희 모의고사 일정인데요. 저희 모의고사가 크게 온라인, 그래서 프라이빗 노트, CMS, 저희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거는 인원이 한 700명에서 800명 사이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는 모의고사고요. 온라인 모의고사와 오프라인 모의고사의 차이점은 뭐 첨삭, 해설 영상, 뭐 피드백 영상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 6번, 총 6번의 모의고사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시험은 좀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모의고사를 낼 때 사실 여기에는 뭐 예전에 많이 말했던 것 같아서 실어놓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그 뭐 학교별로 어떤 키워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놨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안 나온 주제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모의고사를 냅니다. 자주 나왔던 것도 모의고사를 내지만 안 나왔던 키워드도 찾아서 모의고사를 내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서도 최대한 다뤄주려고 하지만 수업 중에 다루지 못한 뭔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를 해서 공부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설명드릴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그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질문을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형 시험 시험 있나? 네. 그런 친구들 많죠. 그렇게 해서 2학년 때 자기소개서 써놓고, 네, 뭐, 결과 상관없이, 뭐,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숙점 잘. 그거는 또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은 또 이제 안 넣어도 되고요. 네. 네. 네, 본죠. 네. 네. 5월 9일까지만 다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서류 접수가 거의 돼서, 그다음부터는 학교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한 번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마지막에 암산에서 더 세미직 틀렸어요? 네. 그럼 부분 점수 주면 어떠시?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서술형이니까
답이 틀려도 과정이 맞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좀 뭐 확인한 결과가 옛날인데요. 그때 극단적인 케이스는 정답이 맞아도 뭐 10점 만점에 1점.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정말 학교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은 중간 과정들이 있었어서 그렇게 돼서 탈락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요. 네. 네. 제가 서술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돼요. 아, 네. 뭐 KMO 2차든 뭐 물리 대회든 어떤 대회든 다 그런 사고력 면에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KMO 2차는 서술도 하니까 도움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1차 수준인 거죠. 아, 문제 유형은 조금 달라가지고요. 네. 네. 1차 중2 같은 경우에 아, 네. 아, 네. 중2 같은 경우에 만일 중2인데 요번에 지원하게 돼서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학원에 문의하시면요. 네. 자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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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온라인 문의하시면 온라인 모의고사, 프라이빗 노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측에서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그 이제 성적 나온 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하고 그냥 썼어요. 질문을 잘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내는 게 아니고 중학교 수준에서만 내는 거라서요. 그 만약에 이제 시험을 할 때 보시면 뭔가 뭐지 2학년, 3학년 이제 그 시험지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그 원서 접수할 때 2학년까지 성적이 산출돼 있고 누구는 이제 3학년까지 성적이 산출돼 있으니까 그걸로 2학년, 3학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학년은 네. 학교에서 알고 있죠. 그것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뭐 학교에서 그 영재학교에서 명확하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채점은 저희가 선생님들이요. 온라인 사이트에 시험지를 올리거든요. 사진 찍어서. 그럼 선생님들이 다 태블릿으로 채점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거는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설 영상, 그다음에 채점하면서 이런 오답이 많았더라. 이거는 너네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으니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피드백 영상 이런 것까지 올려줍니다. 네. 감사적 필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중간에 문제를 이동해가서 이렇게 했었는지. 어느 한순간 혼자 장념하더니요. 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한 주 늦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장소 섭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2단계 적용해서 이 20단계 25점 이렇게 다 맞잖아요. 네네네. 그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학교에서 전에 어떤 문제가 배점이 얼마고 이런 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네. 오프라인 장소는 재원생에 대해서 문자로 다 안내가 됩니다. 네네. 네, 거기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잠시만요.